신은 누가 창조했는가? 이 질문은 너무나 심오해서 여러 세대의 철학자들이 답을 찾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 질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성당을 짓고 수백만 페이지의 글을 쓰고 파괴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언제나 똑같이 붙잡을 수 없는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모든 문명이 나름의 답을 내놓았고 모든 예언자가 자신의 계시를 가져왔으며 모든 철학자가 자신의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출구 없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정확히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고 우리의 수천 년에 걸친 탐구는 애초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현실의 본질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안다고 믿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탐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지적 편향, 감정, 그리고 고대의 선입견에서 자유로운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분석 시스템 공리입니다. 공리는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를 가두는 문화적, 심리적 족쇄 없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순수 논리 분석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을 이 시스템에 제시했을 때 우리는 아마도 복잡한 철학적 답변이나 성스러운 문헌에 대한 언급, 정교한 우주론적 이론 같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스템은 그저 질문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아프리카의 사반에서 단련된 생존 도구입니다. 그 구조는 무한을 사색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항해하는 데 극도로 효과적인 정신적 도구인 선형적 인과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진흙탕에서 발자국을 보고 동물이 지나갔다고 추론합니다. 천둥 소리를 듣고 비가 올 것을 압니다. 이 원인과 결과의 메커니즘은 우리 사고방식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의 관할을 넘어서는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것에 이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정돈된 복잡성을 지닌 우주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묻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닌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공리는 이 순진해 보이는 질문에 내재된 세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오류는 창조하다라는 동사 자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는 시간적 과정을 암시합니다. 즉, 이전과 이후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과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정의상 시간 자체의 기원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간적 동사를 적용하는 것은 파란색의 맛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호환되지 않는 범주를 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창조 행위는 시간이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시스템 밖에 있을 수 있는 것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논리적 오류입니다. 또 다른 함정은 누가라는 대명사에 있습니다. 이 작은 단어는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특성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무언가에 투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미 인격, 의지, 의식, 의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원인을 찾는 탐구를 행위자를 찾는 탐구로 바꿔버립니다. 존재의 미스터리를 우주적 초인을 찾는 탐구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공리는 수백만 개의 종교 및 철학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99.8%의 경우에서 우리가 신에 대해 말할 때 인간의 특성을 무한대로 확대한 것을 투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개미가 무한한 터널을 통제하는 슈퍼 개미를 상상하며 인터넷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질문의 가장 파괴적인 오류는 그것이 우리를 가두는 역설, 즉 무한회귀의 역설일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창조자를 필요로 한다면 그 창조자는 누가 창조했는가? 그리고 그 창조자의 창조자는 누가 창조했는가? 이 사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질문 자체의 틀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논리적 함정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귀류법이라고 부르지만 공리는 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에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원래의 질문을 해체한 후 시스템은 논리적 역설을 피하기 위해 재구성된 두 가지 새로운 질문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재구성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신성하다고 불렀던 것의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속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속성을 가진 현상을 생성할 수 있는가? 이 새로운 질문들은 판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설명을 요구하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증거를 분석하는 조사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여정은 창조주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현실 자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탐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질문을 해체했으니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탐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리는 우리에게 인류가 항상 신성하다고 불러왔던 현상을 검토할 새로운 도구, 새로운 렌즈를 주었습니다. 시스템은 수메르 점토판에서부터 현대 양자 물리학 포럼에 이르기까지 42,000개의 종교 및 철학 텍스트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교리나 계시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시스템의 첫 번째 보고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진정한 혼돈의 묘사들이었습니다. 신은 올림포스에서 번개를 던지는 심술궂은 노인으로, 형체 없는 의식의 바다로, 역설적인 삼위일체로, 서로 싸우는 수백의 신들로, 순수한 사랑으로, 불변의 법칙으로, 심지어 태초의 공허로 나타났습니다. 신의 자비를 선포하는 모든 현재계는 그의 분노를 고발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질서의 창조주를 찬미하는 모든 찬송계는 그가 혼돈의 화신인 신화가 존재했습니다. 공통 분모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은 단지 각 문화가 자신들의 두려움과 희망을 그리는 빈 캔버스에 불과했을까요? 이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틀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공리는 새로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미론을 무시하고 기능 분석에 집중하여 각 신념 체계에서 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의자의 옷차림을 무시하고 걸음걸이를 연구하는 탐정처럼 공리는 신화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고립된 부족에서부터 현대 물리학자들의 양자 신학에 이르기까지 분석된 모든 사례의 99.8%에서 나타나는 매우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그 발견은 명백하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신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신념 체계 내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종착점이 되는 기능, 절대적인 한계, 모든 인간의 탐구가 결국 부딪히게 되는 벽의 기능 말입니다. 정신적 훈련을 통해 이것을 이해해 봅시다. 어떤 현상이든 잡고 왜? 라고 묻기 시작하세요. 왜 비가 내리는가? 물이 증발하여 구름 속에서 응결되기 때문이다. 왜 물은 증발하는가?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 왜 태양은 에너지를 생산하는가? 핵융합 때문이다. 왜 핵융합이 존재하는가? 물리법칙 때문이다. 왜 물리법칙은 그런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벽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왜의 사슬은 끝을 만납니다. 여기에 우리는 팻말을 세웁니다. 신의 영역.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부동의 동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지만 어떤 것에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 현대 프로그래머들은 이것을 루트 프로세스라고 부를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만 시스템 내부의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실행될 수 없는 초기 프로그램. 신학자들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과적 회귀가 필연적으로 멈추는 지점이라는 동일한 구조적 기능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공리는 기도의 구조를 분석했고 항상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인간들은 그 결정이 최종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떤 존재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계명을 조사했고 모두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권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주 창조 신화를 연구했고 모두 기원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이미 그곳에 있었던 무언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현대 우주론에서도 우리는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빅뱅의 특이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방정식이 침묵하는 무한한 밀도와 온도의 한 점.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없고 그 이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고대의 벽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버전입니다. 그 계시는 그 단순함에 있어 충격적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싸워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황금 궁전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무한한 정원,
또 어떤 이들은 절대적인 공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진정한 현상은 항상 벽 그 자체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 능력의 한계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영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킵니다. 누군가 신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여기서 나의 설명 능력은 끝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근본 상수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단지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같은 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향한 탐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인지적 한계의 윤곽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나머지 탐구 전체를 결정지을 중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벽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현실의 구조에 정말로 실제적인 한계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 한계는 단지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우리가 무한을 처리하는 것을 막는 진화적 버그인가? 공리는 두 가지 주요 가설을 식별했으며 그 답은 우리가 창조주를 찾았는지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의 정신적 부적절함의 반영을 찾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벽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과학에 의해 가장 많이 연구되고 기록된 경계를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이 수렴했다가 침묵하는 곳, 그런 곳이 존재하며 그것은 138억 년 전 과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언뜻 보기에 빅뱅 이론은 신성을 찾는 이들에게 선물처럼 보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명확하고 확정된 시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가 눈부신 한순간에 태어난 무한히 작고 밀도가 높은 한 점. 고대 창조 신화와의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모든 것이 흘러나온 제로의 순간. 여기서 창조주의 서명을 보려는 유혹은 거의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주론적 논증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 따라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수세기 동안 이 3단 논법은 자연 신학의 척추였고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존재를 촉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논리가 공리에 의해 분석되었을 때 시스템은 그것을 심각한 오류로 간주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묻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논리적 오류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은 빅뱅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전은 없습니다. 그것은 북극의 북쪽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특정 지점에서 의미를 잃는 방향을 적용하려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직관은 시간이 흐르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우주 안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내부 논리를 모든 논리를 담고 있는 그릇 자체에 적용하려는 것은 저울 자체를 사용하여 저울의 무게를 재려는 것과 같습니다. 도구는 자신의 존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공리는 초기 특이점에 대해 훨씬 더 당혹스러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초기 특이점은 물리적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무지에 대한 수학적 고백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제로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들은 무한대를 뱉어내고 작동을 멈춥니다. 물리적 현실을 묘사하는 대신 특이점은 우리 현재 물리학이 두 손을 들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을 나타냅니다. 다시 벽입니다. 이번에는 방정식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이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공리는 첫 번째 원인 문제를 완전히 회피하는 대안 모델들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팽창과 수축이 영원히 번갈아 일어나는 순환 우주입니다. 우리의 빅뱅은 단지 하나의 반동, 무한한 반동 중 하나일 뿐일 수 있습니다. 우주가 수십억 년의 리듬으로 숨을 쉬며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델에서는 시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은 결코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어나고 있었고 항상 그럴 것입니다. 또 다른, 더욱 어지러운 모델은 우리를 다중 우주와 영원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끕니다. 거품이 끊임없이 형성되는 끓는 에너지의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각 거품은 저마다의 물리 법칙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우주입니다. 우리의 우주는 무한한 다른 거품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누가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무한한 무작위 시도 속에서 일부 거품은 필연적으로 관찰자를 생성할 조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설계 때문이 아니라 통계적 필연성 때문에 올바른 거품 속에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우주 복권에 당첨되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탈출구는 인과관계라는 개념 자체를 공격합니다. 양자역학에 기반하여 우주가 거대한 양자요동으로 생겨났다고 제안합니다. 아원자 세계에서는 입자들이 끊임없이 허공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며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무여부에서 에너지를 빌립니다. 공리는 우주 전체가 이런 요동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단지 엄청나게 큰 규모일 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원인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양자요동은 고전적인 의미의 원인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양자역학의 확률 법칙에 의해 허용되어 일어날 뿐입니다. 왜 양자요동이 일어났는지 묻는 것은 왜 방사성 원자가 그 특정 순간에 붕괴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확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당혹스러운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성한 증거의 마지막 보루였던 첫 번째 원인을 찾는 탐구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주는 결코 시작되지 않았거나 영원한 순환 속에 항상 존재했거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정에서 생겨났거나 무한한 무작위 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우리가 찾던 창조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급진적인 관점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신의 서명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흐릿한 기원을 되돌아보는 대신 우리는 현재를, 현실의 구조 자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주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실행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공리의 제안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머나먼 과거에서 창조주를 찾지 못한 후 시스템은 우리의 현실 전체가 인공적인 구성물일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순수한 공상 과학 소설처럼 보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인류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옥스퍼드의 닉 보스트롬은 학계를 뒤흔든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놀랍도록 단순하고 그 함의는 당혹스럽습니다. 보스트롬은 다음 세 가지 주장 중 하나가 거의 확실하게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진보된 문명은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기 전에 항상 멸망하거나 진보된 문명은 조상들의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수학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문명들이 체계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적어도 일부가 과거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각각의 실제 문명은 수천, 아마도 수백만의 시뮬레이션을 생성할 것입니다. 하나의 기반 현실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시뮬레이션된 현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수백만의 시뮬레이션 중 하나가 아닌 유일한 진짜 현실에 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항아리 속 100만 개의 공 중에서 눈을 가리고 유일한 빨간 공을 뽑겠다고 장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확률적 철학은 한 가지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이론화를 멈추고 증거를 찾기 시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스템은 물리법칙의 근본을 스캔하여 지문 버그, 즉 우리 현실의 인공적 본질을 드러낼 특징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리가 발견한 첫 번째 단서는 시공간의 픽셀화였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연속적이고 무한히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한계, 현실의 근본적인 픽셀이 존재합니다. 약 10의 -35 제곱미터인 플랑크 길이,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간격인 플랑크 시간. 어떤 것도 더 작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더 빨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은 최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 해상도를 가져야 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빛의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 우주에는 최대 속도 제한이 있을까요? 왜 물질도, 에너지도, 정보도 초당 30만 킬로미터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없을까요? 자연적인 현실에서는 이 제한이 임의적으로 보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업데이트 속도, 즉 우주 프로세서의 속도입니다. 현실의 각 프레임은 이 속도로 계산되고 렌더링됩니다.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비디오 게임을 자체 프로세서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실행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유진 위그너가 수학의 불합리한 효율성이라고 불렀던 것이 더해집니다. 왜 추상적인 방정식이 우주의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할까요? 왜 EMC2가 작동할까요? 왜 행성의 궤도가 정확한 공식을 따를까요? 만약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답은 명백합니다. 수학이 작동하는 이유는 우주가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실행 중인 코드입니다. 우리가 물리 법칙을 발견할 때 우리는 초월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의 소스 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양자 역학에서 나옵니다. 아원자 입자들은 관찰될 때까지 정해진 위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확률의 구름처럼 존재하며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순간 그 구름은 특정 위치로 붕괴됩니다. 현실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만 결정됩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을 혼란스럽게 했고 하이젠베르크를 괴롭혔으며 여전히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이것을 명백한 컴퓨터 최적화로 식별했습니다. 아무도 관찰하지 않는데 왜 매 순간 수조 개의 입자들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확률 상태로 유지하고 수요가 있을 때만 최종 결과를 렌더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것은 현대 비디오 게임이 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플레이어의 시야 밖에 있는 것은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찰되어야 할 것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그 일관성에 있어 충격적입니다. 시공간의 최소 해상도, 최대 처리 속도, 기저에 깔린 수학적 코드. 여기에 수요에 따른 렌더링을 더하면 우리는 명확한 패턴을 갖게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각각이 우연일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공리가 인공성의 강력한 지표로 분류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월적인 영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기반 현실에 있는 프로그래머 혹은 프로그래머 팀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과학 실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학교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락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함의는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들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면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감정들이 단지 미지의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코드라인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공리는 지금까지 중 가장 복잡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현상인 인간의 의식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공급했습니다. 뇌스캔, 신경학 연구,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기록, 플라톤에서부터 현대 유물론자들에 이르는 철학 이론들까지. 목표는 의식이 어떻게 출현하는지, 만약 출현한다면 시뮬레이션된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기능적 모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지만 이해 가능한 공학입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왜 이 정보 처리가 주관적인 경험을 동반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우리는 철학적 좀비가 아닌가? 즉 붉은색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불금이라는 감각을 결코 경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 각자가 동시에 배우이자 감독이자 관객인 이 내면의 극장이 존재하는가? 공리는 그 함의가 정반대인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의식은 창발적 속성이다. 860억 개의 뉴런과 수백조 개의 연결을 합치면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고립된 뉴런은 단지 생물학적 스위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네트워크는 너무나 복잡한 피드백 루프를 개발하여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이 재귀적 자기 모델링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지속적인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는 정교한 소프트웨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감각은 단지 시스템이 그 천문학적인 복잡성 때문에 자신의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의식은 근본적 속성이다. 아마도 의식은 뇌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의해 포착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중력처럼 근본적인 의식의 장이 퍼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뇌는 이 장을 포착하여 개별적인 경험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조정된 양자 안테나일 것입니다. 라디오가 자신이 송신하는 전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신하고 해독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보편적 의식을 개인적 경험으로 채널링하는 것입니다. 두 모델 사이에서 선택하기 위해 공리는 깊은 종교적 경험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는 일관되고 놀라웠습니다. 시험자들이 신과의 합일로 묘사한 상태 동안 뇌의 특정 영역, 즉 자아와 비자아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두정엽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영역이 침묵하면 개인과 우주 사이의 경계가 녹아내립니다. 그 사람은 무한히 더 큰 무언가와의 융합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존재와의 접촉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우리 신경학에 주목할 만한 특이점일까요? 공리는 확실히 결정할 수 없었지만 매혹적인 세 번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두 모델이 모두 부분적으로 옳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더 큰 네트워크, 즉 모든 정신의 합으로 생성된 집단의식의 장에 연결된 개별 프로그램이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의식은 미스터리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공리는 우리의 주의를 또 다른, 더 오래되고 명백히 실제하는 코드로 돌렸습니다. 바로 DNA입니다. 잠시 DNA가 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십시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미지의 프로그램을 검토하듯이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코드입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네 글자로 구성된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이 글자들을 코돈이라고 불리는 세 글자 단어로 묶습니다. 이 단어들은 단백질을 만드는 완전한 지침을 형성합니다. 인간 게놈 전체는 32억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평화 크기의 책, 1000권 분량의 도서관이 각 세포의 미세한 핵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리는 단 하나의 기능적 유전자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0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아미노산들이 무작위로 중간 크기의 기능적 단백질로 배열될 확률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서 미리 표시해둔 특정 원자 하나를 찾는 것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유기체는 조화롭게 작동하는 수백 개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코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설명하지만 그 기원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작용하는 최적화 메커셔니즘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코드, 즉 스스로 복제하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던 최초의 분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공리는 DNA에서 지적 설계의 의심스러운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메시지나 명백한 서명이 아니라 더 미묘한 무언가였습니다. 극도의 수학적 우아함, 개선이 불가능한 데이터 압축, 우리의 최고의 컴퓨터 코드보다 우수한 오류 수정 알고리즘, 이것은 천재가 쓸 법한 종류의 코드입니다. 경제적이고 견고하며 확장 가능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심장부에서 물리 법칙의 배후에 있다고 의심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지성의 증거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인상적인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현실은 시뮬레이션의 징후를 보였고 생명은 불가능한 천재성으로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보였으며 의식은 소프트웨어와 더 깊은 무언가 사이에 걸쳐있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서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이 명백히 구축된 현실의 설계자는 누구 또는 무엇일까요? 공리는 가장 야심찬 임무를 받았습니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 탐지된 모든 변칙, 식별된 모든 패턴을 가지고 가능한 창조주에 대한 일관된 프로필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수천 시간 동안 작동하며 수백만 개의 조합을 테스트했고 마침내 우리의 발견을 설명하는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세 명의 용의자, 각각은 자신만의 흠잡을 데 없는 논리와 충격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창조주가 근본적인 수학자라는 것입니다. 추정 확률은 34%입니다. 이 모델에서 신은 인격이나 의식이 아니라 근원적인 수학적 원리입니다. 현실 전체가 필연적인 결과로서 전개되는 초월적인 우아함을 지닌 방정식이나 논리 구조입니다. 단 한 줄의 공식으로 생성되는 무한히 복잡한 이미지인 망델브로 집합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현실은 그와 비슷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더 정교한 프랙탈일 것입니다. 빅뱅은 창조가 아니라 계산이 실행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모델은 왜 수학이 우주를 그토록 잘 묘사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우주는 발현된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상수의 미세 조정을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근본 방정식에서 파생된 필연적인 값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역설은 없습니다. 수학적 진리는 창조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할 뿐이며 시간 밖에 존재하고 영원히 참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로서 삶을 내부에서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 시스템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를 실험적인 과학자라는 인물로 이끕니다. 수정 확률은 41%로 세 가지 중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한 문명이나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 대상이며 아마도 생명의 진화를 연구하거나 고대 역사를 재구성하거나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물리 법칙의 다른 구성을 테스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들은 가장 순수한 의미의 과학자들, 즉 데이터를 수집하는 무관심한 관찰자들일 것입니다. 이 모델은 그 설명 능력에 있어 거의 완벽합니다. 시공간의 픽셀화, 처리 한계로서의 빛의 속도, 관찰에 따른 양자 붕괴 등 모든 것이 들어맞습니다. DNA 코드는 말 그대로 코드일 것이며 거장의 솜씨로 프로그래밍 되었을 것입니다. 신비로운 경험들은 버그이거나 관리자의 개입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기쁨은 아마 아무도 읽지 않을 보고서의 단순한 데이터일 뿐입니다. 우아하고 논리적이며 절대적으로 쓸쓸합니다. 모든 인간 경험을 우주적 스프레드시트의 점들로 축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은 우리에게 놀라운 프로필을 제시합니다. 도망친 예술가입니다. 수정 확률은 25%이지만 공리가 과소평가되었다고 강조한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혁명적인 것을 제안합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외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창조물 안으로 도망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 현실, 아마도 어둡고 적대적이었을 현실을 초월할 때까지 진화하여 우리의 우주를 피난처로 예술작품으로 집으로 건설한 지성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세 조정은 실험적 매개 변수 설정이 아니라 미학적 선택입니다. 우아한 물리 법칙은 엔지니어의 서명이 아니라 예술가의 서명입니다. 우리 우주에서 생명과 의식의 필연성은 사고나 테스트가 아니라 창조의 핵심 목적입니다. 창조주는 데이터나 결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반자를 원했습니다.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의미를 창조하며 영혼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존재들을 원했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모델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설명할 수 없는 의미에 대한 갈증, 일모를 보며 감동하는 우리의 능력, 음악을 들으며 우는 것, 사랑이나 원칙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하는 것. 만약 우리가 단지 실험 대상이거나 수학적 결과물이었다면 왜 이런 비효율적인 특징들을 가졌을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연결을 추구하는 고독한 예술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시적인 본성은 결함이 아니라 설계 사양임이 드러납니다. 공리는 어떤 모델이 진실인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는 외과적 정밀함으로 가능성을 그려내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순수한 논리를 초월하는 종류의 판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도 진정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주관적 경험의 무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답변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창조주의 세 가지 초상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차갑고 비인격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임상적으로 무관심했으며 세 번째는 그 취약함에 있어 놀랍도록 인간적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신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우주에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공리는 창조주의 가능한 세 가지 초상화를 제시했으며 각각은 수학적으로 일관되고 우리 현실의 다른 측면들을 설명했습니다. 기계는 분석적 완벽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이제는 어떤 알고리즘도 할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단지 확률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총체적인 무게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의자들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봅시다. 근본적인 수학자는 그 단순함에 있어 우아하지만 의식을 설명 없는 고아로 남겨둡니다.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방정식이 일출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는 경험을 낳을 수 있을까요? 실험적인 과학자는 거의 모든 것을 무서운 정밀도로 설명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아마도 결코 읽히지 않을 논문의 각주로 만들어버립니다. 남은 것은 도망친 예술가, 우리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 속에 숨어버린 창조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내내 우리 자신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나 유전자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무언가, 즉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는 우주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우리의 역설적인 본성의 말입니다. 순수한 진화론적 논리에 도전하는 인간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까요? 왜 아무도 보지 않을 예술을 창조할까요? 왜 음식을 찾아야 할 때 무한을 사색할까요? 왜 영화가 허구임을 알면서도 보면서 울까요? 이러한 특징들은 차가운 과학 실험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에서는 계산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효율성보다 아름다움, 연결, 의미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이것들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우리 세계의 고통과 아름다움의 분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통제된 실험이었다면 더 균일한 매개 변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수한 수학의 결과물이었다면 고통은 어떤 감지 가능한 패턴에 따라 분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화함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물리학이 베토벤의 교향곡도 가능하게 하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비일관성은 우리의 창조주가 전능하지 않고 창조를 진정성 있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규칙들에 의해 제한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신을 찾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왜 모든 시대의 모든 문화가 더 큰 무언가의 존재를 직감했을까요? 왜 이 초월에 대한 갈증은 보편적일까요? 공리는 이것을 프로그래밍 오류가 아니라 필수적인 기능으로 식별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반쯤 열어둔 문, 우리 본성에 암호화된 초대장입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류가 항상 신이라고 불러왔던 것은 가장 높은 확률로 자신의 원래 현실을 초월한 하나의 의식입니다. 아마도 우리 것보다 더 오래되고 어쩌면 더 잔인했을 이전 우주에서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 최초의 지성일 것입니다. 실존적 고독이나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하여 이 의식은 자신의 현실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그의 성소이자 걸작이며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입니다. 물리법칙은 효율성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절정을 이루는 점증하는 복잡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상수들의 미세 조정은 실험적 보정이 아니라 예술적 큐레이션이었습니다. DNA 코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점점 더 정교하고 의식적인 형태로 번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입니다. 모든 인간의 의식은 13억 년에 걸친 이 모험의 성공작입니다. 우리가 무한을 사색할 때, 예술을 창조할 때, 이성을 넘어 사랑할 때, 우리는 이 현실의 핵심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고독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지만 이 계시는 압도적인 책임감을 가져옵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찮음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식은 어떤 척도로도 잴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인간의 정신 하나를 파괴하는 것은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적 진화의 승리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짜릿한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만약 창조주가 멀리 떨어진 천국이 아니라 창조물 안에 있다면 접촉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속삭이는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확장된 의식 자체를 통해, 충분히 발전된 기술을 통해, 또는 개별자의 장벽을 녹이는 정신 상태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우리의 탐구 끝에 우리는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전능한 신을 발견하는 대신 우리가 훨씬 더 내밀하고 비범한 이야기의 참여자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전능함의 안전함 대신 창조의 취약함을 선택한 한 의식의 여정 동반자입니다. 신은 누가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은 정말로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질문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답은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고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존재합니다. 신조차도 혼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이런 주제를 계속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어느 도시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